안녕하세요. 강남 에듀드림과 휴비코리아가 주관하고 강남구와 서울세종고가 후원하는 청소년 멘토링 리더십 아카데미, 이번에 15기 마지막 시간 김청호 멘토님을 모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멘토링 리더십 아카데미 15기 세종고등학교 구나영 이승희입니다. 오늘 저희의 멘토이신 김청호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님과 함께 행정 2.0 행정과 공무원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신 김청호 멘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행정 큐레이터라고 하는 김청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관객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많은 학생들에게 멘토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7년도에 공무원을 들어와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 9급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근무를 8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부처 간 교류라고 해서 이제 부처를 옮기는 기회가 있었어요. 2004년도에. 그래서 서울시에 와서 강남구청에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요즘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이 이제 혜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뉘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은 사실은 뭐 국가직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이나 아니면 외교, 치안 등 대단히 사업을 하고요. 국가적인 사업. 그리고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생활 밀착형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과 친근한 주민과 접점 지역에서 직접 청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현장 업무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집이 아버지도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시고 외할아버지도 경찰 공무원이시고 친할아버지도 경찰 공무원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할아버지나 아빠 앞에서 말을 하면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요즘 공무원을 누가 하겠다고 그러냐고, 우리 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공무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똑같죠. 저도 27년 전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어요. 공무원 인기가 없었고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이제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70년대, 80년대 초에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잘하면 스카이나 아니면 서울에 나와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 정도는 이제 공무원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가업을 잇고 하는데 90년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세상이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40대에 이제 잘리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집으로 내려오고, 공무원들은 이제 안정된 정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뭐 인기가 있어졌고,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짓던 친구들은 이제 도시가 발전이 되면서 땅 주인이 됐잖아요. 땅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로망으로 생각하는 이제 건물주들이 돼 있어서 그 친구들이 가장 지금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까? 그래서 하여튼 뭐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 된 계기는 뭐 특별하게 지금 같으면은 공시족들, 노량진에 공시족이 많듯이 한 2년, 3년씩 100대 1, 200대 1 이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과락만 면하면 수학이 예를 들면 50점, 40점, 그 다음에 영어가 뭐 전체 평균 60점 이런 개념으로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미래를 본다면 과연 공무원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30년 후에 공무원이 지금 같겠느냐? 안 그럴 수 있어요. 순수과학,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이 30년 후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통찰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트렌드를 좀 읽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그 옛날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선입견이 있었다는 걸 지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시간까지 오르면서 지금 그 강남구청의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신데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된 그 과정들 있죠. 그 네, 그렇죠. 과정들을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을 처음 들어와서는 사실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5년 차 정도, 공무원 한 5년 차 정도까지는 언제라도 사표를 쓸 준비를 하고 다녔어요. 이게 일이 바쁘고 이제 힘들면 사표를 내고 자동차 영업이나 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5년이 지나고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현장 업무를 갔어요. 이제 학원 인허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있잖아요. 학원 인허가를 내는 남부교육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여의도나 아니면 이쪽 그 영등포 구로 쪽에 학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허가 처리를 해주러 나가는데 한 친구는 저랑 같이 공모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앉아서 내근을 하는데 심사분석이라고 우리가 따지면 기획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기획 업무를. 나는 가방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기획 업무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 공무원 할 거면 앞에 5년간 했던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이왕 공무원 할 거면 제대로 된 공무원을 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어떤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그때가 이제 91년 그래서 컴퓨터가 들어오고 개인 PC가 보급되면서 워드프레스로 작업을 할 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워드프레스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쓰면서 이제 이게 전문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공무원이 아니고 직장 생활 전문인으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평생 교육 개념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공무원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런 계기가 옆에 있는 동료가 나보다 나은 동료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했던 거고요. 학교 다닐 때라면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 보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하여튼 그런 계기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사실은 공무원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어떤 브랜드나 이 차이가 있으려면 퍼스트가 되든지 온리가 되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든지 아니면 나만 할 수 있는 걸 찾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스토리를. 그래서 공모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력이 뭘까? 그래서 한 분야가 ICT라고 그러는데 IT가 조금 뛰어나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지식이 많든지 아니면 대민 업무를 잘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잘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저는 이제 어떤 행정 지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더해서 지금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죠. 융합의 시대라고 해서 ICT를 또 따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묶이면서 이제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승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자리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문과라고 해서 문과 공부하면 안 되고요. 문과도 이과 공부, 이과도 문과 공부. 심지어는 예체능계 친구들이 지금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예체능계 친구들이 공부를 아주 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해서 예체능계 친구들도 공부를 잘해야 되듯이 그렇다면 문과, 이과는 뭐 당연히 더 잘해야 되겠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쟁력의 차이가 조금 남들보다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지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현재 멘토님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혹시 지금 현재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신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래서 해외 통상을 간다든지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골목에 있는 라면집이든 라면 가게든 아니면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정이 쉽게 그분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행정기관이 어떤 분노나 이런 서운함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 행정기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동반 성장이라든지 뭐 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남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좀 오래 계셨을 것 같은데 이 강남구청에 계시면서 지역 경제 발전이나 또는 이 강남구를 위해서 하신 일이나 또는 안 좋은 점을 고치려고 하신 것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에피소드 같은 거. 네. 예, 지역경제과장 전에 제가 이제 교육지원과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세종고등학교에 이제 에듀드림을 제가 이제 있을 때 세팅을 했고,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업무를 하면서 에듀드림을 전체적인 헤드쿼터적인 역할을 강남에 16개 인문계 고등학교면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세종고등학교에 그걸 설치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강남인강이 지금 한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주년 기념, 개국 5주년이었는데 교육지원과장을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이 인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컨텐츠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컨텐츠의 질이, 퀄리티가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데 컨텐츠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교육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육청에 근무를 한 8년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강사분들 아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강남에 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은 대성에 계신데 김찬희 선생님 영어, 그리고 한석원 선생님 수학, 그래서 이분들이 다 1타 강사, 대치동 1타 강사인데 그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에 가서 한석원 선생님하고 김차희 선생님을 무조건 강의를 맡아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자기 고유 브랜드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대중적인 강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서 몇 번 찾아갔죠. 뭐 대치동 학원에 몇 번 찾아가서 이거 맡아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교육청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특목고, 외고나 아니면 국제고등학교 있어요. 해화동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감 선생님이나 이제 부장 선생님 찾아가서 특목교의 공교육 드림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공교육 드림팀을 만들고 인류 강사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대치동 1타 강사를 들여오고 해서 교육의 컨텐츠를 상당히 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붕업을 시켰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획기적인 것은 수학의 정석. 우리가 직원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수학의 정석을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정석을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갔다는 거죠.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석 강의를 세팅하기 전에 저희가 문체부에 질의를 해서 책에 대한 저작권은 그 당시에 이제 홍성대 씨가 가지고 있지만 그 출판사가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새로운 컨텐츠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이 별도의 저작권이 형성이 되니까 그 책을 그대로 비치지 않고 강의하면 괜찮다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과장하고 1년 차쯤 됐을 때 2년을 했는데 그 강의를 찍었어요. 이정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정수 선생님한테 이 정석 특강을 맡아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흔쾌하게 오케이 해가지고 정석 특강을 그때 당시에 넣으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법률적인 내용 증명이 왔었어요. 정석을 동영상 강의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자문을 받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어떤 인터넷 강의가 나눔 정책에 의해서 가는 건데 이것을 과연 저작권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서 그쪽에서 또 양해가 돼가지고 수학 정석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EBS도 그때는 정석을 못했어요. 그럼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털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몇만 명 정도 학생이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회원 가입했죠. 그래서 1년에 3만 원씩인데 3, 5, 15, 한 15 정도 들어왔죠. 구청의 세입이. 지금 뭐 인강은 그 당시에도 100만 회원 가입하고 평상 회원이 제가 있을 때 20만 명.
매년 애뉴얼 20만 명씩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했어요. 그게 가장 보람 있었고 서운한 거라면 또 공무원을 이게 지방 공무원을 하게 되면 이 중앙 공무원과의 어떤 그 중앙 기관, 국가 기관과의 어떤 그 정책적인 일관성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권한의 문제가 생기. 정책 결정을 중앙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음마아파트 재건축이다. 예를 들면 재건축에 대한 리드는 강남 주민들한테 있잖아요. 강남 주민들이 이 음마아파트 재건축하고 싶은데 중앙부 정부에서는 강남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참여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라든지 쭉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삼아서 정책적으로 못 가니까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공무원을 하게 되면 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공무원이 재밌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정책 결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양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운한 부분은 뭐 그런 거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그분들의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으니까 그런 봉사를 제대로 못한 게 좀 서운한 부분이죠. 예. 공무원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런 점. 그렇죠. 우선 공무원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자기 갖춰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직이라는 게 항상 좋은 자리에 있진 않아요. 좋다는 게 권한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지구가 세상이 평평하다는 말처럼 권한이 많이 이제 분산이 됐어요. 옛날에는 피라미드 구조로 권한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스프레드 됐지 이제 평평하게 많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권한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우리가 한계가 부딪히면 죄송해요. 뭘 지금 얘기해? 까먹었어. 단점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항상 좋은 데나 권한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뜻과 생각이 펼쳐지지 못할 때 그런 때는 이제 어떤 자괴감이 생기니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니까. 네, 그 공무원이 항상 이렇게 좋은 직업으로만 비춰져서 이런 단점이 있는 걸 몰랐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행정직이라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좀 가지고자 하고 시험 이렇게 시험의 경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험을 보는 분들 중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차지하고 있다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에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임용유예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임용유예 제도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무원의 임용유예 제도는 사실은 저도 현직 공무원으로서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27, 8년 전에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게 인사 업무를 보거나 맡아서 하면은 이게 정확히 할 텐데 임용유예 제도라는 거는 제가 정확한 이 법률적인 뜻은 모르겠고요. 공무원이 임용이 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공부를 어려서 빨리 하시라는 게 공무원이 들어오더라도 공시만 할 게 아니고 다양한 공부를 하면 결국은 공무원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청소과장도 했고 교육지원과장도 했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하듯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들으면 문과 이과를 막 넘나들어요. 환경과장도 하고 그다음에 의생과장도 하고 이렇게 의생과에도 근무하고 그것처럼 공무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공시는 기본적으로 하되 다양한 학문을 좀 여러 그 학문을 좀 같이 했으면 그런 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9급이나 7급 시험에 굉장히 많은 응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공무원 시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랑 또 시험을 위한 그런 준비들은 어떤 것이 좀 더 많이 필요할지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 공무원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면접위원으로 가요. 면접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필기 시험을 합격한 친구들을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필기 시험에 대한 문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고 면접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획일화된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면접을 할 때는 말 잘하고 깨끗한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사회에서 겪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카페나 어디에서 얻은 동아리에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건지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별개를 하고 나머지 공부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와가지고 11명을 면접하면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별로 면접위원 5명, 4명이 채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진정성이 없는 친구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를 정확히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자기가 지식을 습득해서 면접을 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듣고 팁을 준다면 면접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 예.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산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산점 제도는 뭐 토익 영어하고 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세상이 급변하면서 변호사도 1년에 2,000명씩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변호사 자격증은 고시하고 동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심지어는 7급까지 내려와 있어요. 변호사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과 그리고 토익이 한 650점 이상 되면 가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산점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산점에 대한 것은 일단 접어두는 게 만약에 뭐 한두 명 뽑는다. 우리 부서에도 농림직이 한 명 있어요. 농림직 친구가 2년 전에 왔는데 한 명 뽑았어. 한 명. 290대 1. 그래서 우리 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남대를 나왔는데 서울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루는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랑하나 봤더니 제가 사실은 2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농림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270대 1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290대 1. 그래서 야, 이 친구가 천재일까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기본적 운치기 3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어떤 그 가산점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앞에서 멘토님이 과장이 되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들었었잖아요. 경찰은 순경, 뭐 경사, 경위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행정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진급 우선은 과정이 있는지. 행정공무원은 계급이라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쓰면 9급부터 1급까지. 최근에 뭐 국무총리실에 1급 10명이 사표를 내서 5명은 이제 나갔고 5명은 이제 다시 재임용이 되는데 1급은 사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공무원이 최고로 차관 밑에 1급인데 그래서 9급부터 7급까지 9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9급은 이제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저 같은 이제 과장급 구청에 그럼 사무관, 국장급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이라 1급은. 그래서 이 9개 단계를 거쳐. 그러니까는 9급 시험이 있고 7급 시험이 있고 5급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9급에서 5급까지 텀이 4단계인데 9급으로 들으면 25년 걸려요. 저는 20년에 했는데 25년 걸려요. 25년.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세종고를 나와서 이 친구는 9급 들어오고 이 친구는 5급으로 들어갔다. 그럼 25년 후에 5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25년 후에는 이제 2급이나 3급이 됐겠죠. 그러니까 갭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급수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현장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9급으로 들어와도 자기가 정책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주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5급으로 들어와도 뭐 해외에 가서 근무나 좀 하고 영어나 좀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과는 접촉 않는 그런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임용의 9급부터 1급까지 승진의 경우의 수는 있지만 근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대다수 공무원들이 평균 6급에서 7급이지 않을까. 그냥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6, 7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 나도 미래에는 그 정도는 되겠다. 대신 이제 고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시제도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오래된 제도인데
일부 문제점은 있죠. 고시제도 젊어서 경험이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인정해 줄 건 해줘야 되니까 명석한 두뇌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9급부터 1급까지 9단계가 있다. 그리고 장관, 차관은 이제 정치적인 임용사항이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공무원을 철밥통이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 연금하고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뭐 이런 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아 나 진짜 이래서 공무원 한다 하는 복지 정책이 있을까요? 가장 큰 복지는 뭐 공무원을 자르지 않는 거죠. 뭐 가장 큰 복지잖아요. 개인 기업이나 아니면 그 뭐 무슨 일을 사업을 하더라도 그만둬야 되고 잘리는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을 일단 잘리지 않는 게 큰 복지, 가장 큰 복지. 나머지 이제 뭐 후생복지라고 해서 어떤 콘도를 해주고 또는 외국에 유학을 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휴가가 산가라고 그래서 애 낳고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병 수발하는 휴가 등등 해서 다양한 분야의 휴가가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그것이 이제 후생복지가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민간 부분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 후생복지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장점이라는 것은 정년만 딱 보장된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페이도 민간에 한 85% 정도 수준 되는데 그거 말고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부분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겨우 학비나 대주는 정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좀 삶을 좀 여유 있게 살아라니까 콘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외국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유학도 가서 하고 또 위탁 교육을 해서 어떤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공무원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많죠. 직접적인 지원 그런 게 좀 많은 편이죠.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 정책을 또 추진 중이고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증원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이 지금 100만 명 시대가 엊그제 됐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의 어떤 그 절대적인 숫자 주민 대비 공무원의 숫자 우리나라가 적다고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항상 그 측정의 키는 국민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 많고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많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선 선행적으로 공무원 증원 정책의 문제에서 가장 큰 것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증원하는 것을 인정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 단속하는 공무원을 정부에서 2배 증원하겠다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세금을 내는데 지금 세금을 내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세무사한테 맡겨요. 그래서 세금을 4대 보험을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를 하면서 비용을 별도로 내는 거지 사실은. 근데 세무공무원을 2배 늘려서 그 비용을 안 내고 공무원들이 해주겠다. 그렇다면은 찬성하겠죠. 그래서 증원 정책이라는 게 과연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가 동료가 많고 후배들이 많으면 일이 편할 수 있지만 그 국민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증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면 욕을 먹는 거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증원해도 문제가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평탄화 작업이 뭐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서비스가 제대로 된 데 있고 부족한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먼저 해서 부족한 데는 메꾸고 남는 데는 잉여 인력은 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조정 개념이 어떤 선행 작업을 한 다음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를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더 늘어나면 좋냐 안 좋냐 늘어난다고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1대1 선생님이 뭐 강의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선생님이 나를 많이 관여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당한 20명 내외의 학급수를 유지하는 게 학생들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증원에 교사를 2배 늘린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10명만 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꼭 좋다고는 못 보죠. 그래서 공무원은 일단 그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선 평탄화 작업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이번 질문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누구보다도 좀 공정하게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아직 좀 이 사회에서 계속 공무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뭐 공직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 뭐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돼 있고, 그런데 이런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처벌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공무원의 비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무원의 비리 문제는 사실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친절과 비리는 같은 거예요.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비리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은 친절하지 못해요. 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불친절하고 비리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식이 많아지면 부조리가 없어지고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조리와 불친절은 지식의 어떤 그 수준과 반대로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공무원 중에 가장 비리가 많다는 위생과 식품계장을 했어요. 20년 전에 제가 14년 전에 했는데 15년 전에 할 때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국장님이 하루는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강남구청의 위생과 식품계장이니까 공무원 부조리를 어떻게 없앨 거냐는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법의 구조가 법이 돈을 먹게 돼 있다. 규제가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내일 정학을 맞는다 그러면 여기 모여 있는 게 일단은 정학을 먹이는 처분하는 사람한테 누군가 백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육청에 근무할 때 과외 단속을 했어요. 과외 단속은 지금 하는 학원의 영어 수학이 단속 대상이에요. 속셈만 배우고 영어 수학은 다 단속을 하는데 제가 단속을 하면 그 학생은 정학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91년도에. 그럼 여의도에 가면은 여의도에 과외가 굉장히 많아요. 심야 과외. 그 학생들은 중고생들이 몇 시부터 과외 하느냐? 2시부터 과외. 2시부터. 왜? 공무원들이 퇴근을 우리가 야간 단속하면 11시쯤 들어가잖아요. 12시에 1시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있지. 그 다음에 그게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법이 있으니까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부조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태어날 때부터였던 심성의 문제, 가장 아까 도덕적이나 윤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는 그 개인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죠. 그것은 지금 법률적으로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규제가 많아서 부조리가 발생된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이냐 포지티브 시스템이냐. 지금은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무엇을 해라 하는 것만 인정을 해서 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 외에는 예를 들면 우측 통행 하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좌측 통행은 안 된다 했어요. 좌측 통행 안 하고 이 사람이 가운데 길로 갔어. 그럼 우측 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단속 대상이야. 이게 포지티브 시스템이야. 네거티브 시스템은 안 되는 것만, 왼쪽으로 가라는 거에 안 된다면 그것만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중앙을 가든 날라다니든 우측을 가든. 그래서 규제가 지금 같은 어떤 포지티브 시스템에 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법률적으로 공무원의 권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지고 권한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규제 철폐니 규제 개혁이니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지금도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혁신하고 IT는 두 가지는요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혁신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앞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혁신은 불가능해요. ICT도 마찬가지,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은 불가능해요. 위에 리더가 확실한 통찰력을 가지고 밑으로 하향식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조리를 없애는데 공무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바꾸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법을 그냥 바꿔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외를 하는 학생들을 단속하는 법이 있는 거를 알면 그 법을 없애줘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단속에 안 걸리는 거지. 그 법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한테 과외 단속해서 저기 부조리를 하지 말아라. 그 학부형은 내 애가 정학을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갈 학부형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가장 고민했던 게 현장을 잡히지 않기 원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니까 현장에 갔을 때 안 잡히길 원하는 거예요. 잡히면 이 친구는 정학을 해야 돼.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 생각은 많이 했지만 또 저도 공무원이니까 그 당시 현행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느슨하게 한 경험은 있지만 공직 부조리라는 게 제도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려면 개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그런 규제나 권한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우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래서 모든 사례가 이제 분석이 자료가 DB가 있어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부조리가 비리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빅데이터라는 거는 분석이 툴이에요. 분석이 키예요.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분석된 결과치를 가지고 규제를 정리해주면 돼. 규제를 철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그 부조리는 공직 부조리는 없애야 된다 하면서 말은 하지만 왜 발생이 되고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권한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지. 밑에서 내라는 밑에서. 그러니까 공직 부조리가 지금 상태에서 계속 담론만 되고 서로 화제만 되는 거지 정리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공직생활 할 때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단순히 없앤다가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봐서 제안을 낼 때 그런 걸 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였으면 하고 하여튼 그 현실 차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직 부조리는 없어져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저희 팀 PD를 맡고 있는 학생이 군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군무원의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군의 전문 분야와 지원 분야에서 군무의 일익을 담당한 특정직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고 또 특징은 이제 국군의 구성원인 만큼 군인에 준하여 군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혹시 군무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군무원은 뭐 제 친구들 정도는 군무원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현직에서 있던 친구들이 많아요. 현직에서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한 중령 정도에 편하면 4급이나 3급 군무원으로 주로 가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 근무를 하는데 군무원이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 조직에서 하듯이 모든 분야에는 별도로 이 군무원 같은 조직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어떤 학교 같으면 선생님이 있지만 교사와 관계없이 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병원도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무라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군인이 있으면 군무원이 들어가듯이 이 주류가 있고 비주류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싸이가 뭐 비주류들이 지금 사실 뜨는 세상인데 현장은 사실은 비주류가 안 뜨죠. 그래서 군무원이 된다는 거는 저는 군무원과 같은 예를 들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사가 주류예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의사가 주류예요. 그 다음에 검찰에 근무하면 검사나 법원에 가면 판사가 주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공무원도 주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서브 거기에 역할을 하는 어떤 스태프 역할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떤 권한의 한계나 일의 어떤 그 성취감이라는 게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선생님을 하려면 선생님을 하고 행정공무를 하려면 행정공무를 해야지. 시청에 교사가 들어와서 있는다고 해서 그 교사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 권한이 나쁜 뜻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권한을 얘기하는. 그래서 군무원도 예를 들면 아예 그럴 바에는 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으로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이제 주류 사이에서의 비주류가 결코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공무원 사이도 똑같이 연구직이 많은 곳에 연구소에 지원팀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게 맞고 군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 아직 젊고 뭐 얼마든지 기회가 되니까 사관학교를 가세요. 사관학교를.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행정 공무원, 지방 공무원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 분류로. 그렇죠. 예. 그 중에 이 일은 공무원이지만 좀 편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얍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편한 건 아니고요. 세상이 다 2대8의 법칙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20%가 모든 결과의 80%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20%예요. 어느 조직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들 근데 공무원 조직을 봐도 매력이 일하는 분야는 20%가 일을 하고 지금처럼 이제 뭐 일을 덜하면 매력 있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거의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한 적은 없고요. 집에 싸들고 가고 애 어렸을 때는 애 데리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누군가 물어봤을 때 당신의 경쟁력이 뭐냐. 같은 공무원이지만 어차피 승진을 해야 되고 보직을 배정을 할 때 누구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의 경쟁력이 뭐냐 했을 때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저는 그냥 뭐 여유 있게 애가 똑똑합니다. 자녀가. 저는 뭐 그냥 뭐 여행을 좋아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느 분야나 여유가 없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0시간씩 3년, 3시간씩 10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시간씩 3년이나 또는 3시간씩 10년을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것이 경쟁력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떤 그 승진을 하거나 그 사이에서 주류로 나서는 것이지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든 매력이 뭐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하는 거는 옛날 이야기. 지금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사람이 관장하고 사람이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은 ICT가 다 들어와서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지만 문제만 안 될 뿐이지 이미 파악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다 안 논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는 파악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조치나 아니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아마 우리 사회 보는 학생이 공무원 할 때는 갖추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런 매력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좀 덜 일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매력은 아마 그때는 없을 거고요. 오히려 빨리 자기의 경쟁력을 갖춰서 편하게 빨리 경쟁력을 갖춰서 편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매력. 그러니까는 뭐 무슨 연구직이나 아니면 일반 회사처럼 매출에 대한 문제 또는 성과에 대한 문제가 스트레스가 좀 덜할 뿐이지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우리가 공무원 처음 할 때처럼 생각하는 그런 매력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아쉽게도 인터뷰를 끝낼 시간인데 멘토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나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거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공무원 하면서요 지식 행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식과 ICT가 융합이 돼요. 지금 이제 초융합과 초관계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융합이 되는 세상에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이지만 ICT와 지식이 융합된 제 나름대로 행정공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행정공학을 더 공부를 해서 후배들이 시행착오 없이 공무원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결국 공무원이 실력이 있다는 건요.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알아서 해주니까. 지금 뭐 정부 3.0에서 뭐 맞춤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맞춤형의 근본은요. 분석을 해서 수준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다 강남에 살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많이 배웠지 돈이 많지.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고학력의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손님이에요. 우리가 보는 행정의 고객에서는. 그래서 그런 고객들과 접점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더군다나 더 어렵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지금은 이제 소셜과 모바일의 시대가 돼서 예전에는 어떤 뭐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제기하고 할 때는 우체국까지 가서 등기나 내용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는 동안 그게 다 희석이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자판만 두들기면 바로 그게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제가 후배들한테 어떤 정확한 지식과 어떤 그런 그 경험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싶고 그런 것이 점점 된다면 뭐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강남에서 서비스를 받을 거니까 굉장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금 정부의 세계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후배들과 함께해서 경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지식행정을 하는 쪽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이제 해주신다면. 예.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8의 법칙에 따라서 80%에 갈 수는 있지만 어느 조직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변화했어요. 세상이 변해서 아까 말씀 평평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을 두라도 놀지 못하고 민간에 간다고 해서 힘들지 않아요. 거의가 유사하다는 거죠. 내가 평생 직업을 가질 거냐, 평생 직장을 가질 거냐.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평생 직업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이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경쟁력을 갖추고 가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 다만 원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저는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고. 공부를 하는 총량은 똑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60까지 공부를 저는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 했으면 5급을 들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현명한 판단하셔야 돼요. 어차피 공부를 할 거면 공부라는 건 전 총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젊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대에 왕창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요. 뒤에는 여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총량제가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제가 열심히 25년, 30년을 공부해 보니까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젊었을 때 왕창 공부했으면 지금은 편하게 살 건데 젊었을 때 너무 공부를 안 했죠. 별로. 우리 때는 공무원이 쉬웠으니까. 그래서 여기 온 그 멘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는 총량제니까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이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멘토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네, 만약에 이제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다면 이제 이상으로 멘토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